그렇기 때문에 고교학점제는 진행되고 그 다음에 이미 22년도 교육과정이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교학점제를 시행할 교육과정조차도 발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고교학점제는 무조건 시행된다. 이건 이제 받아들이셔야 되고, 그러면 이거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뭐를 준비해야 되냐.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우리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고교학점 시행 후 교육을 선도하는 지역 강서 만들기고요. 그러려면 먼저 22년도 개정교육과정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는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학원은 이 세 가지거든요. 22년도 교육과정에서 세 가지가 키워드입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이 세 가지 아시면 돼요. 이 세 가지가 만약에 우리 학원 프로그램에 녹여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첫 번째, 창의와 혁신, 문제 해결 능력이거든요. 문제 해결 능력. 창의와 혁신, 문제 해결 능력.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면 이제 고교학점제 첫 번째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고교학점제 전과 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수행평가에서의 차이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수행평가가 과제형 수행평가입니다. 맞죠? 다 숙제로 내주세요. 숙제로. 그래서 센스 있는 애들이라면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들한테 미리 센스 있게 선생님 저 요번에 영작 이거 있는데 이거 좀 봐주세요. 그리고 가지고 와요. 센스. 그나마 이것도 센스 있는 애들이요. 수행 잘 챙기는 애들이. 그럼 여기서 이렇게 봐주고 있으면 어떤 새끼 딱 와가지고 뭐야? 이거 언제까지야? 그때 처음 보는 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 내일까지야. 그럼 그때서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선생님 저도 해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뭘 해줄까? 그러는 거야. 뭘 써갖고 와야 해주지. 너의 꿈에 관한 걸 영어로 적어오라고 하는데 내가 너 꿈은 잘 모를 것 같은데? 이제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도 어떻든 지금은 다 뭐냐? 과제형이에요. 그러니까 과제형이라는 건 뭐냐면 숙제로 내주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했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수행평가 데이를 차라리 만들어라. 선도하려면. 그게 좋다. 지금 지필 중간 30%, 기말 30%. 그럼 40%는 어디 갔어요? 수행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수행평가가 사실은 중간고사 한 번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느낌상 시험 봐가지고 100점 막 이것만 따지니까 수행평가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디테일하게 아이들 성적표를 만약에 매번 시험 볼 때마다 요번 기말이잖아요. 그럼 아이들 성적표를 싹 다 한번 걷어보시면 느낌이 와요. 저희는 다 걷어요. 그러면 인원이 적지도 않을 텐데 저희가 뭐 아주 크지는 않지만 뭐 로컬에 있는 학원치고는 큰 편이거든요. 초등관이 100명, 중등관이 200명, 고등관이 300명. 저희 이제 피라미드 형태로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재종반 출신이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고등부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저희 본원 기준으로 그래서 원생 수는 지금 한 600명이 조금 넘고 뭐 이제 보통 원장님들이 이렇게 강좌 수로 이렇게 따지면 강좌 수는 뭐 1000강좌가 훨씬 넘는데 이런데도 성적표 다 걷어요. 그럼 성적표를 걷는 이유는 가르치는 선생님이 느끼게끔 하려고 걷는 거예요. 뭐를 느끼게끔 하냐? 수행평가의 중요성을. 알파의 빛은 수행평가 때 확 나거든요. 그러니까 수행평가의 중요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럽니다. 고등학교 기준으로도 중간고사만 봐서 딱 봤더니 30% 들어가는 중간고사 지필로 봤더니 원래는 중간고사만 봐서 등급이 나오지는 않죠. 근데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학교들이 있어요. 중간고사 지필만 보고 너 4등급이야. 그래요. 기말고사만 보고 너 4등급이야. 기말고사만. 근데 이 아이가 수행평가가 들어가니까 3등급으로 올라가는 이런 아름다운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지필을 4등급에서 3등급 받기는 만만치 않아요. 거기에 치열한 그 싸움대기 때문에. 근데 지필에서 4 받았던 애들이 플러스 40% 수행평가 만점이 딱 들어가니까 합쳐지면서 등급은 한 학기에 한 번 나오는 거잖아요. 1학기가 끝나는 이 시점에서 빵 합쳐지니까 3등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수행평가의 중요성은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수행평가를 관리하시고 이거를 하나의 광고 포인트로 꼭 잡으세요라고 제가 이제 설명할 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잘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죠. 거의 수행평가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 나는 시험만 잘 보게 해주면 되지. 뭐 이런 거.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학을 보내려면 전체적인 점수가 나와야지 지필만 잘 본다고 대학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그래서 그럼 애들이 막 얘도 가지고 쟤도 가지고 그럼 너무 힘든 거 아닌가요? 라고
해서 제가 제안을 했던 게 뭐냐면 저희 학원은 수행평가 데이가 있어요. 하루 날 잡아서 그냥 수행평가만 하는 거예요. 딴 거 안 하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타겟 학교들 있을 거잖아요. 뭐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가르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타겟 중학교만 3군데다, 4군데다, 고등학교, 내 타겟 고등학교 3군데다, 4군데다 그러면 연초에 뭐를 해야 되냐면 모든 학교에 3월달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요만한 학교 알림이 책을 가지고 옵니다. 다. 받아요. 요즘은 자기 학교에 관한 내용이 거기 다 실려 있어요. 몇 월 달에 무슨 수행평가하고 언제 어디 가고 1년 학사일정이 거기 싹 다 돼 있어요. 아니면 그거 못 보면 알림이라도 들어가면 돼요. 학교 알림이. 그러면 거기를 딱 보면 미리 아이들도 얘기하지 않는데 내가 먼저 수행평가를 준비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있어 보여요. 애들도 모르는 수행평가를 우리 원장님은 알고 계셔. 당연히 학부모는 감동이죠, 그냥. 어머니, 우리 철수 요번에 이런 수행평가 있는데 내일 몇 시까지 보내주세요. 그럼 왜 수행평가 데이를 하라고 그러냐면 안 그러면 선생님들이 지쳐서 싫어해요. 자기 수업은 수업대로 하고 애들 막 영작 봐주려고 따로 또 계속 봐주면 또 얘 가져오고 쟤 가져오고 쟤 가져오고 막 새벽 1시, 2시 요즘은 카톡이 발달해가지고 애들 막 12시에도 보내고 막 그래요. 심지어 선생님이 안 받으면 저한테도 보내는 애 있어요. 제가 이제 영어과 출신이니까 저는 강의를 하지는 않지만 뭐 영어 선생 출신이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뭐 자고 있다가 안 보내면 새벽 저번에도 12시 반에 카톡 이거 내일까지 내야 되는데 정말 오랜만에 제가 거의 쉬지 않는데 정말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만나서 술 한잔 딱 하는데 카톡이 왔어요. 갈등이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서 일어날 수도 그리고 뭐 지금 3개월도 아니고 한 6개월 만에 친구 한 4명 지금 베스트들이 있는데 4명 만나가지고 고기 지금 한 2번 이렇게 뒤집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갈등이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모른 척 모른 척 딱 했어요. 모른 척하고 빠르게 먹고 근데 한쪽에서 이게 찜찜함이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술은 마시지 않고 고기만 살짝 먹고 냉면 하나 먹고 1시쯤에 1시 반쯤 됐을 거예요. 그때 그래도 뭔가 흔적은 남겨야 되잖아. 내일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톡을 살짝 보냈어요. 자니? 답이 없으면 편안하게 잘라고 나도. 근데 이 새끼가 자니 그러니까 아니요 안 자요. 또 이게 써갖고 오는데 이거 사진 찍어갖고 이렇게 보내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화기 눌렀어요. 그 일일이 쳐주고 이러면 톡으로 더 오래 걸리니까 야 한 문장부터 첫 문장부터 빨리 불러. 그래갖고 그냥 전화하면서 바로바로 바꿔줬던 기억이 나요. 어떻든 수행평가라는 게 지금은 과제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중요한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수행평가가 고교 학점제가 되면 뭘로 바뀐다? 과제형이 아니라 과업형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과업형 수행평가라는 건 뭐냐면 모든 수행평가는 학교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게 있죠? 숙제로 내줬을 때는 엄마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여기도 원장님들도 또 어머님이실 수도 있으니까 또 아이들 관리 좀 빡세게 하시는 어머님들은 애들 대신에 PPT 만들어주고 뭐하고 아이들 수행평가를 거의 심지어 자기 직장 프리젠테이션 할 거는 뒤로 미루고 애 거를 해줘야 되는 심지어 애는 그래서 PPT 만들지도 모르고 발표만 할 줄 아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이제 그랬는데 그런 게 싹 사라진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숙제로 선생님한테 해달라고 안 되면 이제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과제형과 과업형은 이거는 세상이 달라지는 문제예요. 무슨 달라지는 문제냐면 숙제로 내줄 때는 그냥 성실한 애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언제 수행평가가 나오고 뭐하고 그것만 제때제때 엄마한테 얘기하고 제때제때 담임 학원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나오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성실함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찐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라이팅, 글을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글을 못 써도 수행평가 혹시 다 원장님들 해보시면 어떤 애들은 못 쓰는 애들은 어떻게 해와요? 한글로 써오잖아요. 그걸 선생님한테 들이밀면 선생님 이렇게 해주세요. 솔직히 말하면 그게 더 편하긴 해요. 영어로 하면 특히 제일 최악은 뭐냐면 그냥 영어만 써갖고 오는 애. 도대체 얘의 의도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바꿔줘야 할지도. 뭐 간혹 뭐 문법 틀린 거야 뭐 교정해 줄 수 있지만, 그래서 꼭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영어를 썼으면 그 밑에다는 꼭 네가 무슨 말을 쓰고 싶었던 건지 한국말로 꼭 적어라.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차라리 그때는 그냥 한국말로 좀 적어오면 그냥 빠르게 다다다닥 쳐갖고 그냥 주면 편해, 오히려.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원에서 첫 번째, 뭐를 준비시켜야 돼요? 진짜 라이팅 실력이 준비돼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해요. 영어는 무조건 라이팅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알파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따가 보면 알아요. 교육과정, 이제 고교학점제 22년도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가 두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라이팅입니다. 그래서 글쓰기에 대한 이 중요도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과업형으로 바뀌면 자신의 생각과 표현을 다 글로 표현해서 과제로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의 요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영어 쪽에서는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쓸 수 있는 라이팅 실력이 장착돼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학원 커리에 라이팅 커리가 없다 그러면 2년 후에 망할 학원이에요. 가만히 그냥 얘기합니다. 왜? 우리 학원 출신들 학원 다 했는데 애들 딱 학교 가니까 아무도 못 놓고 손 놓고 있어요. 빙빙. 뭐 그런 애들 있어요. 저희도 이렇게 주로 저희 이제 좀 대형 학원의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장점이자 단점이죠. 아이들이 쓸데없이 자꾸 레벨 테스트 하러 와요, 애들이. 왜냐면 우리는 예를 들면 중학교 1학년도 7개 반이 있으니까 한번 레벨 테스트 받은 다음에 7개 반 중에 몇 번째 반일까가 궁금한가 봐요, 애들이. 왜냐면 동네에 있으면 중학교 1학년 한 반밖에 없으니까 거기는 잘하는 애 못하는 애 뭉쳐 있잖아요. 그럼 잘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중에서 궁금하면 한번 와서 레벨 테스트를 받고 한 두 번째 레벨이다 그러면 안심하면서 뭐 등록하는 건 아니에요. 다시 원래로 가죠. 그냥 레벨 테스트만 받아요, 그냥. 그리고 왜? 원래에서 잘 가르쳤으니까. 등록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레벨 테스트 받아왔는데 자기는 깐에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딱 봤더니 5번째 레벨이야. 어이씨, 이거 아닌데? 그러면 등록해요. 거기는 say goodbye. 그래서 꼭 대형 학원이 아니어도 살아남는 법은 뭐냐면 잘 가르치시면 돼요. 그리고 오히려 대형 학원에 자꾸 가갖고 엄마들이 레벨 테스트 봤을 때 거기서 상위 레벨 받고 오면 또 뻔뻔하게 이런 엄마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받고 와가지고도 거기 가가지고 어머니 우리가 그래도 영어는 잘 배웠나 봐요. 뿌듯해 하세요, 오히려. 그래서 잘 가르치시면 돼요. 잘 가르치시면. 그래서 요 부분 확실히 라이팅에 대한 게, 그래서 커리가 없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생각보다 라이팅에 대한 감각이 안 돼 있는 곳이 아직도 너무 많아요, 모든 원에서. 왜냐면 라이팅을 가르친다는 건 사실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에요.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 손이 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우리가 해 주셔야 된다. 두 번째, 포용성과 시민성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이제 요게 중요해요. 협업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협업 능력입니다. 협업 능력. 그러면 협업 능력이라는 게 어떻게 우리가 보여질 것이냐 이거거든요. 가장 큰 특징, 또 고교학점제와 그 전에 가장 큰 특징을 얘기하면 평가에서의 특징인데, 그게 뭐냐면 지금은 평가를 누가 하죠? 선생님들이 평가하지 않으세요. 그거는 국어 선생님이 평가하는 거 아닌가? 아니죠. 국어 선생님 문제를 잘 낸 다음에 A라는 고등학교, 휘문고등학교에다 제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평가는 누가 하는 거예요? 휘문고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등급을 받으면 이 친구는 뭐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휘문고등학교에서 영어 1등급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들어간 이제 첫 번째 이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뭐가 도입이 되냐면 관찰형 평가가 도입이 됩니다. 관찰형 평가가 도입이 된다는 얘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선생님들의 교권이 신장이 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죠, 이제. 지금도 엊그저께도 보니까 뉴스 진짜 막 너무 화가 나는 뉴스들 많이 있더라고요. 6학년 남자애가 막 선생님을 폭행을 하지를 않나. 어떤 놈들은 6학년 남자애가 그 여자 한 20몇 정도 된 이 처녀 선생님한테 색드립 쳐갖고 나랑 하룻밤 잘래요. 그래서 뭐 섹스 이런 거를 보내지를 않나. 그러니까 댓글 1번이 그거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다 참아야 된다, 뭐 한다, 이러니까 댓글 1번. 그냥 그걸 그대로 걔네 엄마한테 한번 보내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지금 왜 그러냐? 선생님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평가를 내린다든가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무시되는 거예요. 무시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착각이죠. 관찰형 평가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게 베이스가 됐냐면 예를 들어서 나는 화학자가 되고 싶어요. 그럼 화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화학 시간에 엄청 열심히 하겠네요. 그러면 이 친구가 화학에 대한 열정, 화학자가 되고 싶은 이 꿈, 이거 누가 제일 잘할까요? 그 학교 화학 선생님이 제일 잘 알겠죠. 그러면 이 화학 선생님이 추천서를 써줍니다. 이 친구에 대한 화학에 대한 열정, 막 이런 것들 내용을 써가지고 땅 보내주면 미국에서는 이거를 믿어요. 이걸 100% 믿고 얘 하버드대 합격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 전형이라는 게 미국에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예요. 외국에서는. 근데 우리나라는 학교 선생님들 믿어요? 학교 선생님들 다 믿어요? 내 자식 하면? 이게 이제 안타까움이에요,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너무나 빨리 경제적인 어떤 성장을 이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선진국이라고 하잖아요, 주변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40대가 넘어가시는 분들은 어렸을 때 힘들게 이렇게 쭉 자기가 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자꾸 주변에서 선진국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선진국이야? 우리 개발도상국이었는데. 그러니까 느낌이 잘 안 와요. 이게 선진국이라고 할 때 그 느낌이 잘 안 오는데 어떻든 우리는 경제 규모는 세계 이미 8위까지 올라와 있고 굉장한 선진국인 건 맞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빠르게 크면 문화적인 어떤 형태들이 그만큼 빠르게 못 올라와요. 불과 50년 전만 해도 말레이시아보다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는 동남아들보다 못 살았던 나라가 지금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죠. 저도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에서 어렸을 때는 코리안이라고 아무도 얘기 안 했고 저도 창피했어요. 솔직히. 왜냐면 처음 물어보면 딱 이래. Are you Chinese? No. 근데 왠지 차이니스는 하고 싶지가 않아. 왠지 차이니스는 그때는 더 못 살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뭐 그렇게 저거 하지 않지만 저 애기 때는 뭐 차이니스는 뭐 거의 뭐 밑바닥이었고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일본이 참 잘 나가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럼 두 번째 이제 no 그러면 Are you Japanese? 그럼 여기서 이제 어렸을 때는 저도 no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럼 애들이 그 다음에는 갸우뚱거려요. 뭐 물어볼 게 없는 거죠. 그러면 하는 말이 그 다음에는 이제 위치니스 그런다고요. 인종차별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아시아는 다 니스다 이거지. Chinese, Japanese, 그 다음 위치니스 그렇게 해요. 이 새끼.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코리아 모르면 그리고 I'm Korean 그럼 와 다 그래요. 도대체 뭐야 이게? 코리안 느낌이 없으니까 애들이 전혀. 그러면 그냥 나중에는 바쁘니까 물어보면 Are you Japanese? Yes, I'm Japanese. 그렇게 다르도 아니었어요, 그냥 애기 때는. 뭐 특별히 뭐 문제 없고 또 제페니스라고 그러면 애들이 그때는 또 어떻든 이코노믹 애니멀이긴 하지만 경제적으로 잘 사는 선진국 때 아시아의 유일한 선진국으로 대우를 해줬으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 조카들이나 미국에 있는 애들 보면 코리안이라는 게 부심이래요. 내가 누가 제페니스 no, I'm Korean. 딱 그럼 얘들 다 코리아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세상이 달라졌죠. 이제 달라졌지만 아직 국민적인 여론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여기저기서 계속 비리들이 터지기 때문이죠. 우파에서는 우리 순실이 언니 뽕, 좌파에서는 우리 잘생긴 조국 형이 뽕. 이렇게 여기서 입시 비리들을 뻥뻥 터트리다 보니까 좌우를 뭐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공정성 시비가 붙고 그 공정성 시비에서 나온 대안이 바로 뭐예요? 나이 드신 분들, 에이 그래도 수능이 제일 공평하지. 점수로 가는 거니까. 그런 착각에 빠져 있어요. 수능이 공평한가요? 봐봐요. 여기도 지금 막 수능이 제일 공평한 거 아니야? 막 이러고 있잖아요. 착각이죠. 휘문고요. 정시로 한 반에서 5명씩 서울대 보내요. 어느 동네에서 자기네 반에서 5명씩 서울대를 보내요. 정시로. 정시가 공평하지 않아요. 우린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점수니까 노력만 하면 된다고? 그렇지 않죠. 여기도 다 원장님이잖아요. 원장님들이시니까 우리 원에서 공부하는 아이, 공부를 하지 않는 아이 누가 영어 잘할까요? 선생님 공평해요. 상관없어요. 그러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우리 원에서 공부하는 아이가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시가 그렇게 공평하지 않지만 우리 이미지로는 어떻든 점수 딱 떨어지니까 그래서 정시의 비중이 막 올라간 거잖아요.
지금 40%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40%까지 올라간 이 상황이면 이게 상식적으로 좀 미리 알아두시면 23%일 때하고 40%일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23%일 때는 올 2등급 받아야 인서울 가능해요. 근데 40%로 들어가면 올 3등급 받으면 광운대에서부터 시작해요. 근데 또 웃긴 건 뭐냐면 올 2등급은 솔직히 만만치 않아요. 1학년 때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재우생이 끼고 수능에서 올 2등급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애들이 자꾸 착각해요. 고1 때 2등급 정도 받고 이러는 왜? 지들끼리 하니까 그때는 2등급 받기 쉬운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영어, 수학, 국어, 국영수를 올 2등급 받는 거하고 실제 수능에서 올 2등급 받는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올 2등급은 쉽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올 3등급은 해볼 만해요. 동네에서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공부해가지고 보통 올라가는 게 어느 정도까지냐면 수능 3등급 선이에요. 그 이상 올라가는 건 뭐 다른 기프트도 좀 필요해요. 노력 플러스. 여기도 보면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우리 이거 인정하잖아요. 외모 다 다른 거. 근데 브레인이 다르다고 그러면 아이씨. 그럼 클래스가 나눠지기 때문에 브레인이 다르다는 거 우리 인정할 수 없거든요. 근데 다 가르쳐 보시니까 다 아시잖아요. 엄마 탓인 애들 있잖아요. 조상 탓인 애, 아빠 탓인 애. 야, 너 잘못 없어. 저는 그런 애들 있거든요. 너 잘못 없어. 괜찮아, 너 잘못 없어. 엄마 탓인지 아빠 탓인지 잘 모르지만, 네 잘못은 아니야. 1시간 동안 성실하게 단어를 외워도 5개를 못 외우는 애들이 기적처럼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얘가 논 것도 아니야. 보이소년, 걸소녀. 그 시험 딱 보면, 보이? 이런 애들이 있다니까요. 조상 탓인 애들이.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떤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 원장님들이 현타가 오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게 안 되네? 그리고 이제 점점 미안해지는 애들 있잖아요. 또 이런 애들이 성실하게 다녀. 끊지도 않고. 6개월. 3개월, 6개월까지는 어떻게 버티는데 1년 넘었는데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냥. 또 이런 애들이 착해. 그리고 학원은 또 좋아해. 학원은 또 엄청 좋아해, 애들이. 막. 그래도 되게 막 가방만 내려놓고 막 학원에 오고 막. 그리고 막 데스크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생님과 교류를 나누면서. 왜냐면 이런 애들이 딴 데 가면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학원에서 사랑받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협업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게 관찰형 평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형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거 요거를 머릿속에 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계속 본다라는 거잖아요. 아이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행동하는 거, 뭐 하는 거 이런 걸 선생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 가면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한테 잘 보여야죠. 어디 선생님한테 대들고 뭐 전화 걸어가지고 막 선생님한테 욕하고 우리 이런 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대학을 보낸다는 관점에서는 선생님과의 좋은 교류를 잡아야 되고 그래서 관찰형 평가에서의 가장 핵심은 선생님과의 관계 릴레이션이고 여기서 뭐냐면 이제 일회성 시험으로 선생님이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로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가르쳐 보면 아시잖아요. 이렇게 쫑긋하게 딱 땡기는 아이들. 과제 내지면 성실하게 하는 아이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평가 요소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형 평가에서 아이의 퍼포먼스가 자꾸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관찰형 평가에서 아이의 퍼포먼스는 뭘로 보여줄 수 있죠? 그래서 고교학점제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뭐라고 얘기하죠? 토론. 그러면 우리 아이는 토론 수업이 가능한 아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게. 우리 학원 커리에 토론 디베이트에 대한 커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쉽게 디베이트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우리는 어학원이다. 그러면 당연히 원어민을 쓸 수 있죠. 어학원은. 그러면 원어민 쓰시면 돼요. 근데 원어민만 쓴다고 하는 게 이제 그대로 구체적인 거니까 원어민을 뭐 일주일 내내 쓸 필요도 없고 만약에 계속 있는데야 그러면 뭐 좋은 거고 우리는 어학원이지만 그동안 원어민이 없었다. 그러면 원어민은 일주일에 한 번 쓰시면 돼요.
지금은 이미 원어민 때문에 학원이 성장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이미 수많은, 왜냐면 우리도 초창기 한 20년 전에는 원어민 한 명 쓰려면 한 달에 450만 원 주고 방도 얻어줬어요. 지금 원어민 똥값이야. 한국 선생님 더 비싸요, 지금. 왜 그렇게 됐냐? 이제 우리도 영어 공부하는 애들이 교육학 미국 갔다 오고 다 알고 이제 다 논문 써내고 보다 보니까 우리 같이 이제 우리는 세컨 랭귀지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포린 랭귀지잖아요. 이런 나라에서는 원어민 효과 별로 없다. 나온 거예요. 이미 수많은 논문들을 통해서. 그럼 누구한테 가장 효과 있냐? 지금 누가 떠요? 바이오링규얼.